랭군이 상승론자인가요? 이게 포인트잖아요. 저는 사실 상승론자라고 규정하기엔 좀 그렇죠. 저는 다만 어떤 곳이 오르는지, 어떤 곳이 내리는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되는지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는 안내자의 역할이죠. 지난주였나요? 제가 부동산 폭락론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렸죠. 부동산이 어떻게 하면 오르고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지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엄한 지표를 갖다 붙이고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끔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그분들의 현혹돼 가지고 당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반응이 뭐 폭발적이더라고요. 역시나 왜냐면 유튜브에서 부동산 폭락 치면 제 영상이 최상단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한편에 제발 좀 폭락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영상을 클릭하고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반반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냥 뭐 이건 볼 것도 없어 하고 이제 한 줄 영상 한마디 듣자마자 저 나가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또 열심히 본인 생각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쵸? 근데 제가 댓글 남기지 말고 PPT 3장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 영상 URL을 남기라고 했는데 아무도 영상을 남기지를 않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나요? 본인의 생각을 그 정도로 정리 못하나? 어렵나? 그냥 댓글 한두 개 적고 마시더라고요. 보니까. 볼까요? 자, 그분들 댓글 한번 볼까요? 같이. 부동산 정부 정책은 상관관계가 없나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굉장히 뭐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질문이에요. 뭔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상관관계가 없나요? 근데 그 상관관계를 본인 스스로 다 따져보기에는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우리는 잘못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건 답변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넣었는데요. 여러분은 딱 yes, no로 답변할 수 있나요? 정부 정책이 만약에 완화 정책을 펴면 뭐 부동산이 오르고 만약에 규제 정책을 펴면 부동산이 하락하고 그 상황 관계가 어때요?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예를 들어서 97년 김대중 정권일 때 그때 부동산 규제라기보다는 약간 완화에 가까운 정책을 폈는데요. 그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때 또 때마침 IMF가 터지면서 사실은 또 조금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것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이게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좀 특별한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시기를 좀 지나서 뭐 2002년 그 노무현 정권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철저하게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폈죠. 근데 이게 초반에는 뭐 크게 상승 안 했지만 이게 한 2006년도 되면서부터 2005, 2006, 2007 그때 폭등했거든요, 완전. 규제를 정말 어마무시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수십 차례 규제 정책을 폈는데 계속 오르다가 마지막에 그 딱 LTV, DTI 딱 잡으면서 딱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규제 정책을 했는데 오히려 올랐죠. 상관관계가 거의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에 가깝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 2007년도 이게 어떨까요? 부동산 완화 정책을 폈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가격이 하락했어요. 특히나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근데 또 지방은 또 상승했거든요. 이것도 완전 다르죠. 그리고 2012년 박근혜 정권에서는 부동산 완화 정책을 폈죠. 가격이 상승했어요. 이건 딱 맞아 떨어져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고 세모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케바케고 거기다가 또 지역별로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기왕이면 완하면
좋겠지만 상승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규제하는 입장에서도 규제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시장의 논리라는 거죠. 그 시장의 논리가 핵심이 뭐냐?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 집을 막 사고 싶어 미치겠는데 정부에서 사지 말란다고 그걸 안 사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에서 갑자기 지금 뭐 고등어 지금 30% 가격으로 떨이 하는데 사람들이 안 달려가요. 그거 안 됩니다.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근데 안 달려가요. 당연히 달려가죠. 이거 지금 잽싸게 사면 30% 살 수 있는데, 우리 가족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그냥 너무 오른다 싶으면 내리려고 하는 거고, 또 너무 내린다 싶으면 이제 오르려고 하는 거고,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찌 보면 뭐 후행에 가깝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정부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뭐 돈 많은 사람들 그 꼴을 못 보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믿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누굴 믿어야 되냐?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도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 그들의 생각, 수요, 그리고 그 수요에 뒷받침해주는 공급, 그것들이 어떠한가를 봐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를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는 안 믿어도 됩니다. 자, 또 볼까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폭락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아니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해서 어떤 결과든지 명예나 부를 얻을 수 있게 보험을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아마도 뭐 보장성 보험을 들었나 이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뭐 야, 부동산이 오릅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부동산을 팔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고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 않나, 그런 말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사실 정확하게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보다 저기 첫 번째 키워드가 폭락이라서, 부동산이 폭락할 것 같은 생각보다는 오히려 부동산보다 현금, 돈이 폭락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서 저는 보험으로 현물을 샀죠. 그리고 그 현물을 기왕이면 의식주 중에 하나인 부동산을 아주 저렴한 시기에 사뒀죠. 그게 제가 뭐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시점에 저렴하게 사놓은 것들은 뭐 지금 가격이 빠지더라도 제가 산 가격보다는 빠지기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자, 또 어떤 분이 또 막 길게 적으셨어요. 아, 진짜 평상시에 진짜 만나기 힘든 댓글이라서 전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너무 즐거워요. 저는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 뭐 아무리 저를 공격해도 진짜 1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즐겁게 봐요. 여러분들도 너무 이 댓글에 슬퍼하지는 마세요. 결혼 정년기. 사람들이 가정을 갖기도 쉽지 않고 겨우 결혼을 하더라도 대출로 시작하여 아기를 낳기도 쉽지 않아서 결국은 집값이 하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막 결론을 내려주셨어. 그리고 결혼 정년기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은 멈춰야 합니다. 이분은 이제 젊은 분들을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이라서 본인이 그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을 지금 결혼시켜야 되거나 그 두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집값이 비싸서 결혼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사실 거의 다 희망사항이잖아요. 희망사항이고, 요즘 사실 젊은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 뭐 초봉, 뭐 5천, 6천, 7천, 막 성과급 합치면, 둘이 합치면 막 뭐 1억씩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달에 한 3,300만 원 정도 쓰면, 뭐 1억이면 6,400만 원 저축할 수 있죠. 그러면 한 10년이면 그 구에서 제일 좋은 새 아파트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부터 저축을 두 분이서 조금씩 한 상태라면 내 집 마련하는 시기가 더 빨라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아이들을 안 갖는 가정도 많죠. 그러니까 보육비도 좀 적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쉽긴 해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싼 건 사실이죠. 사실이고. 근데 과거에도 사실은 비쌌거든요. 저희 특히 부모님 세대 때도 저렴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비쌌어요. 그 PIR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비쌌는데 그때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게 일단 대출해서 집을 사놓고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취미도 안 하고 뭐 지인분들도 거의 안 만나고 자기를 위해서 안 살고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만 사니까 가능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일단 좋은 차 사야 되고 또 저 월세 내더라도 좋은 데 살아야 되고 또 입을 거 다 입어야 되고 쓸 거 다 쓰다 보니까 저축을 너무 적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저축할 수 있는 금액 가지고는 10년을 모아도 집을 못 사겠구나. 그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집값은 너무 비싸고 이건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거니까 바로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분들의 트렌드, 소비 패턴, 그 트렌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집을 못 사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또 볼까요? 이분은 그래도 질문이 조금은 제 영상을 그래도 열심히 봐주고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서브프라임 때 그때 이제 자기 지인분들의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을 보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진짜 막 한순간에 30% 40% 하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래프만 보기에는 현실적인 그 괴리감, 갭이 좀 큽니다. 더 신뢰할 만한 데이터 볼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서브프라임 정도 시기면은 이게 2006년도부터 실거래가 기반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니까 데이터를 찾아보면 당연히 있어요. 실거래가 기반으로. 근데 그 시점에 보면 그 거래 자체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급한 사람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던진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몇 건 거래되고 그게 오랜 기간 동안 갔다라기보다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그냥 자연스러운 가격으로 그러니까 3, 40%까지 빠지지 않은 그냥 조금 빠진 가격으로 사실 또 거래가 됐었거든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브프라임이 터져서 세계 경기 어려움이 생겨서 집값이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6개월 지나서 그로부터 3, 4년 동안 09년도부터 줄곧 하락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락한 금액의 폭이 훨씬 컸다는 거거든요. 서브프라임 그 3, 40% 그거 더 감안하고도 더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서브프라임 탓일까라고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많은 폭락론자가 얘기하는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면 폭락할 거야. 근데 경기랑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폭락은 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캐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래가 너무 없어서 금매로 일부 던진 아파트만 보고 그거를 진짜 시세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좀 힘들죠. 자, 또 어떤 분이 이런 또 댓글을 적어주셨네요. 미분양의 원인이 있겠죠. 부동산 심리가 안 좋거나 올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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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지막에 폭락론자나 상승론자나 똑같네요. 이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뭔가 이제 상승론자하고 폭락론자하고 막 서로 싸우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는 것 같아. 근데 랭군이 상승론자인가요? 이게 포인트잖아요. 랭군을 상승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1년 동안 하락할 지역들 되게 많이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리고 폭락한다고 보거든요. 그 지역은. 저는 사실 상승론자라고 규정하기엔 좀 그렇죠. 저는 다만 어떤 곳이 오르는지, 어떤 곳이 내리는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되는지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는 안내자의 역할이죠. 다만 기왕이면 저도 한 명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폭락하는 곳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곳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곳을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그 정보가 돈이 되는 정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이 적었어요. 무조건 상승하죠, 영원히. 지금이 바닥이죠, 크크크. 지금 과거에는 왜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을까요? 그때도 그냥 무조건 올랐어야죠. 막 이렇게 막 글자를 적었어요. 서울 부동산만 예외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1차원적이고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되네요. 이렇게 적으셨어요. 제 영상을 제대로 안 본 건 일단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방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그 이후로 서울은 폭락을 했지만 부산 같은 지방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두세 배로 2년 동안 급등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게 1차원적으로 상하관계를 따질 수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서울 부동산만 제가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만 보더라도 상하관계는 사실 맞지 않지만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자, 그리고 대출이 핵심이다. 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다시는 안 봐야지, 시간 낭비했다.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허이 멀리 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대출이 핵심 맞아요. 이분 그냥 막 쓴 이야기인데 대출은 굉장히 상황관계가 높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좋은 말로 유식한 말로 바꾸면 유동성이거든요. 이게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 부동산이 올라갈 확률이 높죠. 이걸 잡으면 좀 적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것도. 그래서 대출이 많으면, 대출이 풀려 있으면 호황기가 왔을 때 아무래도 오버슈팅이 되거나 집값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또 볼까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뭐 엄청난 글을 적어 주셨어요. 엄청나다는 이야기는 그냥 글자 수만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재밌는 글이 있는데 지금이 꼭지인 건 모든 전문가든 랭구님이든 인정하는 부분 아닌가요? 이 질문,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이 꼭지라는 건 여기서 뭐가 빠져 있는지 알아요? 되게 중요한 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저분은 부동산은 그냥 대한민국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지역별 꼭지, 지역별 흐름이, 지역별 바닥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판단해서 지역별로 꼭지가 아닌 지역으로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서울만 생각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은 꼭지인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꼭지라는 게 이게 너무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시점에서 보면 또는 앞으로 한 2년 미래까지 좀 감안해 보면 꼭지인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 뭐 또 조금 하락하다가 또 정고점 또 회복하고 올라가 버리면 사실 꼭지가 또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기왕이면 조금 더 저렴한 시기에 올라가기 직전에 살 수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이분이 좀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해놨냐면 2년을 더 기다렸다가 사래요. 투자는 2년을 더 기다렸다가 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매일 부동산을 보며 살고 있지만 회사에서도 더 이상 입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년 뒤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년을 기다리면 어떤 메리트, 어떤 혜택들이 찾아올까요, 우리에게? 만약에 서울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요. 2년 동안 막 폭락을 해가지고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걸까요? 그럴 확률이 너무 낮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가 여기 안 적혀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나중에 사라.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의 수요 공급 미분양을 보면 하락할 여지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반대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시행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입찰을 안 한다. 이거랑 부동산 상승 하락하고 사실 상관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 뭔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사업성이 떨어지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주택의 어떤 시황하고 개인 투자의 선택하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또 그래서 말은 장한데 근데 이런 글을 읽으면 뭔가 논리가 있고 또 그럴싸해 보여서
이 사람의 말을 믿으면 또 분명히 또 필패하거든요. 논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 조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처럼 저는 또 재미난 시간을 조금 가졌고요. 덕분에 조금 반박 영상이 좀 올라오겠으면 제가 훨씬 더 재밌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또 저에게 또 휴가를 또 주시네요. 램프 여러분들도 사실 1도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쵸? 만약에 진짜 막 제가 막 걱정이 되고 그랬으면 막 쪼르르 와가지고 댓글에 댓글 막 달면서 막 이렇게 막 반박해주고 그랬을 텐데 아무도 댓글을 안 다는 걸 봐서는 여러분들도 1도 신경 안 쓰고 있어.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시각에 대해서 무조건 기다 아니다 그런 편견 같은 건 의미가 없어요. 오른다 내린다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나는 여기가 오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러해서야. 그것을 PPT 한 장으로 만들 수 있느냐 100장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이 PPT를 가족에게 보여줬을 때 그 가족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판 모르는 사람 보여줬을 때 깜짝 놀랄 만큼 놀라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량이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힘이거든요. 그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기술들을 계속 연마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미난 건 그 부동산 폭락과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고 신규로 제 구독을 해주신 분이 70분이 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다가 바로 구독을 누르는 사람의 숫자가 70명이 넘어요. 그게 딱 카운트가, 통계가 제대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캐치했냐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사람, 마음은 폭락했으면 좋겠는데 본인만의 기준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영상을 보고 제 이 논리를 보고 이 뭔가 혹해서 넘어왔다는 거죠. 혹해서 넘어온 사람이 70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좀 그분들을 조금 더 매트릭스 바깥으로 꺼낼 수 있게끔 조금 더 유혹하는 영상을 조금 더 기획을 해서 올려봐야 되겠습니다.